여의도민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에 그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들, 지방에서 끌어온 돈, 또 뭐 그 FDI 외국에서 직접 투자 받은 돈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던 찰나였어요. 맞아. 예.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형님 이게 지금 모양이 약간 달라요? 이게 조단이 아니네. 이 지금 뭐 이 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에 대해서는 내가 에피소드가 있어. 중국에 출장을 갔지. 나는 중국 그렇죠. 나는 어디든 출장 가면 그 나라에서 내가 좋아하는 저 농구 매니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농구공을 하나씩 사서 모으는 게 제 그냥 유일한 취미 중에 아니 하나예요. 안 그래도 댓글에서 맨날 농구공 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농구공 에피소드도 좀 섞어 주셔야 돼요. 내가 저 농구공 어디서 사왔냐 하면서 한 나라씩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많아. 이건 오늘 이 얘기로 좀 해볼까? 이 농구공은 이제 중국에 출장 갔다가 중국의 스포츠 무슨 매장 이런 걸 이제 백화점 안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꼭 사야겠다 마음 먹었던 게 일단 짭인지는 알았어. 이게 조단 모양이 아니잖아. 아니 조던이든가 아니면 요 모양이 요 NBA, NBA 모양이든가 이래야 돼. 이게 지금 오리지널이잖아요. 그 윌슨 딱 정확히 오리지널이지. 그리고 그거는 6호점 돼가지고 공 사이즈가 작아. 원래 뭐 NBA 농구는 7호를 써. 이거는 내가 훈련하려고 제가 농구 훈련도 집에서 합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그거 하려고 이제 6호를 이제 산 건데 이건 7호 공 사이즈가 맞아. 근데 그렇죠. 내가 이 짭을 왜 샀냐 하면 이게 지금 색깔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밤에 발광이 된다는 거야. 이게 뭐 형광 같은 물질이 돼서 야광식으로 그래서 어두운데 그때 농구공을 튀겨도 이게 보인다는 거야. 나는 이제 해 있을 때는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밤 한 11시나 밤 1시에 선선할 때 여의도 공원에 있는 농구 골대장에서 이거 가끔 농구 튀기거든. 근데 그때 가끔 공이 좀 침침할 때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있으면 밤에 보이겠다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아무 발광 물질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 뭐 하실 이야기 주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있지. 중국이 80년대, 90년대 계속 성장 가동을 하면서 중국도 어떻게든 우리도 저런 진뚱 만들어 보자. 우리도 저런 자체 브랜드 좀 확보해 보자. 여러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노력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거 나한테 팔았던 회사 어디야? 이름 뭐냐 이거? 뭐 광미 밝혀도 돼요? 뭐 광미? 꽝미. 이 꽝미라는 이 회사. 나한테는 엄청난 실망감을 줬겠지. 스팔딩이 아닌 꽝미네요. 그럼 이 꽝미 회사 물건은 이제 나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못 파는 물건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돈을 어디서 다시 조달해서 야 이번엔 꽝미 말고 공미로 해서 로고 좀 바꿔서 꽝마로 해볼까? 꽝마. 이번엔 한 3일이라도 좀 발광되는 걸 좀 찾아봐. 처음부터 안 되니까 너무 실망이 많잖아. 한국 가져가서 꺼지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한국 가져갈 때까지는 켜지는 걸 좀 해봐. 그때 내가 이거 살 때 아직도 기억해. 중국에서 물건이 워낙 싸서 요런 거랑 다른 것도 몇 개 주섬주섬 더 샀거든. 사고 났더니 캐리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여행용 그 캐리어가 중국 현지에선 8,000원을 하는 거야. 뭘로 만들지? 뭘로 만드는지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외관은 똑같아.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바퀴 달려 있고 거기 있는 중국인이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 내잖아. 하면서 막 이러잖아. 그러면서 요거만 내고 가라고 하면서 막 해. 그래서 딱 했더니 진짜 잘 굴러가고 그래서 내가 샀던 물건을 그 캐리어에 다 넣어서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귀국하려고 출발해야지 했는데 호텔 로비에서 바퀴가 부러졌어. 야, 한국 가져갈 때까지는 멀쩡하게 만들어야 된다. 한국 가져갈 때까지는 멀쩡해야죠. 내가 그거는 계속 쓸 생각이 아니라 한국까지만 가져가려고 산 건데 8,000원 주고. 계속 쓰려고 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세상에 내가 무슨 시멘트 바닥에 보도블록 올토도돌한 데서 탁탁탁 하다가 부러졌으면 내가 화가 들났을 거야. 대리석에서 그게 부러지면 난 진짜 너무 황당하잖아.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중국이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시드를 어디서 줘야 되잖아. 그걸 뭘로 조달했냐면 1차적으로는 시중은행에서 채권 발행해서 그걸로
지원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돈 빌려서 비즈니스 한다라는 게 그 맥락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중국도 언제 큰 위기가 있었냐면 1990년대 후반. 그때 무슨 위기가 있었어? 일단 우리나라 IMF가 있었죠.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동아시아 외환위기. 그렇죠. 이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중국 기업들이 수출이 갑자기 확 꺾여버린 거야. 90년대 중후반부터 그렇게 달리더니만 갑자기 90년대 후반 들어서 확 꺾였고, 그때 계속 주문 들어오겠지 해서 공장 증설하고 크게 짓고 막 이렇게 했던 회사들이 갑자기 주문이 다 단절되니까 부도나고 문제 생기고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90년대 후반 때 자산관리공사라는 걸 4개를 만들어. 흔히 말해서 이건 배드뱅크야. 그래서 중국 시중은행과 지방의 촌지은행이라고 불러. 촌지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실채권, 이거 계속 걔네가 들고 있게 하려니까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배드뱅크인 자산관리공사 4개를 만들고 부실채권을 얘네가 다 사죠. 그리고 얘네는 양질의 채권만 가지고 있는 다시 정상적인 은행으로 만들어놔. 우량한 또. 그렇지. 그럼 이 부실채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리를 해야지. 그 처리를 할 때 중국이 이 부실채권을 중앙정부가 만든 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라는 곳에서 감내하도록 생각했던 이유는, 우린 어차피 수출 잘 되니까 수출로 외화 벌어서 이것도 어떻게든 털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외화를 벌러 왔다는 건 국부가 밖에서 국내로 들어온 거니, 그렇죠. 그걸로 이거 일부 털자. 해외에서 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로 털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담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자꾸 미국이 중국 꺾으려고 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수출만 꺾으면 저건 뻥 터져,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4개의 자산관리 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이 부실채권이 어떻게 됐냐면 90년대 후반쯤 돼서 후반까지 엄청나게 부실채권을 많이 떠안은 자산관리공사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이 부실채권을 감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또다시 중앙정부에서 다른 채권을 발행해. 이자 주는 걸로. 돌려막기네. 그렇지. 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 드릴 테니까 이 채권 사세요서 돈 받은 걸로 이 부실채권을 메꿔가고 있었는데, 10년 정도 지나면 잘 팔 줄 알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 경제 날라갔거든. 쫙 날라가고 고공행진했죠. 하면서 야, 이제 우리 머지않아 빚 다 갚겠구나, 우리 좀 해결할 수 있겠는데 했는데 2007년,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 그렇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터진 거야. 아니 뭐야, 조금만 더 지나면 이거 다 털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부실 채권을 감내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그 채권 있지, 그 채권의 만기를 또 10년 연장을 해버렸어. 그냥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야. 이 돌려막기 하면서 지방 경제를 꾸려나가고, 그런데 이게 돌려막는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면 지방에서 이제 어떻게 돼? 도덕적 해가 생기지. 그렇죠. 어차피 해주니까. 어차피 해주네. 야, 다 감내해주네. 그러면 내가 능력 있는 지방 성주로 인정받아서 중앙에 잘 진출하려면, 성적표는 그 당시 뭘로만 매겼냐면 GDP 성장률이야. 지역마다. GRDP라 불러. GR은 리저널 해서 지역의 성장률. 그 지역 경제 성장률로 비교해서 중앙에 어떻게 보면 등단할 수 있는 내가 기회가 되는 거니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집 아직도 미분양 난 게 너무 많은데, 야, 또 지어. 몇 억 채래요. 야, 그리고 뭐 반도체 지금 저쪽 성에서도 반도체 산업 주력으로 한다고 하고 여기도 한다는데, 야, 중앙에서 반도체 한다면 지금 돈 다 줘. 우리도 한다고 해. 그래서 반도체 공장 한 1000개 뭐 이렇게 지어버리고 막 그렇게 지는 거야. 보조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그런 도덕적 해이들까지 맞물려 버린 거야. 그러면 중국 중앙정부 사람들은 바보냐? 아니야. 딱 봤더니 지방정부에 있는 관료 후보생들, 어떻게 보면 우리 후배들, 이놈들이 좋은 성적표 받으려고 그냥 경제 성장률만 돌리기 위해서 건물만 뒤집다 짓고 있고 공장만 뒤집다 짓고 있고 자꾸 시설 투자만 많이 하고 있네. 이거 안 되겠구만 생각을 해서 뭐를 성적표에 추가로 넣냐면 GDP만 성장률 올라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지방의 부채 비율도 내가 관리 감독하겠어요 하고 성적표를 하나 더 들이밀었어. 그런데 중국은 공부 제일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관에 있잖아. 그렇죠. 그 청나라 말기부터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 평가지를 잘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거 부채 비율 있으니까 이거 옛날 같은 방법이 안 통하는데 지금 딱 얘네들 봤더니 내가 워낙 방만하게 일을 해도 그냥 눈 감아 줬더니만 요 정도 수준만 일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조금 성공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한 그 수위를 조금 뭐라고 하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들이 진짜 엄청나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썼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얘네들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부채 비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부채 비율로 집계하는 그 부채가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산하기관의 부채만을 카운트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자체와 민간이 5대5로 합작하는 이상한 회사를 설립한 거야. 그리고 그쪽에서 부채를 유발한 거야. 이걸 중국에서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희한한 부채 덩어리가 지금 중국에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적표 피해서 GRDP 올리고 부채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부채를 다른 식으로 떠넘긴 거지. 다른 쪽으로 유발시켰고. 그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를 미국이 알고 있지. 그러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걸 중국이 계속 감내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중국은 외국에서 돈 버는 국가란 말이야. 그리고 버는 국가이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외국의 국부가 다시 들어와서 그걸로 또 일부 빚 갚고 다시 돌리고 너 임마 이런 짓 했던가 이 자식이 아유 하면서 막 혼도 내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하려고 했던 걸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중국산 물건 뭐 원자재도 있어도 우리 뭐 안 사요. 네. 그리고 신장 위구르 그건 인권 탄압해서 싸게 만든 물건인데 명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독일 폭스바겐 거기 계속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네 거 안 사는데 슬슬 발빼기 하고. 나이키 야 니네 아직도 거기 면허 쓰고 있었어? 다시 발빼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을 옥죄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러기 편대가 판다를 중심으로 한 원형 네트워크로 바뀌었던 것을 다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해체시키고 있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의 FDI 참여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졌고 내가 중국에 많은 한인촌들 많이 갔었거든. 제일 많이 갔던 게 칭다오 지방의 한인촌들은 정말 많이 갔었는데 지금 규모가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거야. 10분의 1로? 거기 한인 기업들 많이 진출했었거든. 전부 다 나왔어. 그래서 이제 중국에 외국 자금이 들어가거나 외화가 들어가는 경로들을 전부 다 차단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중국의 중앙 관료들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앙 관료들이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얘네들이 부채 비율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지네들 성적표 잘 받기 위한 것만 하니까 성들 간의 경쟁을 시켜야겠다. 어차피 성적표가 똑같다면 그 똑같은 성적에서도 누군가가 더 월등한 성적표를 내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은 산업을 크게 둘로 분류해. 하나는 중앙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산업.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을 시켜서 혁신을 촉발해야 될 산업. 이로 나눠져. 우리 지난번에 차이나 모바일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됐다 말했잖아. 네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차이나 모바일이 2014년도 통계를 내가 찾았거든. 네. 이 2014년도 통계를 봤더니 가입자가 7억 7천만 명이야. 7억 7천이요. 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통사가 됐어. 그리고 중국이 거의 이거는 독점 기업을 만들어준 거잖아. 그렇죠. 지방에 있는 이 통사들 다 합쳐서. 네, 다 합쳐서. 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해줬지. 그러면 이건 독점 기업화 되면 독점 기업은 혁신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 왜 만들어준 거야? 통제를 강화하기. 통제를 강화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 아무리 봐도 저기 서구 자본주의에 물든 뿌락지 같아. 확인하려면 뭐만 뒤지면 돼. 뭐 휴대폰 네, 내역이야. 휴대폰, 통화 휴대폰 내역, 뭐 검색 내역 이런 거 뭐. 그것만 뒤지면 돼. 그러면 차이나 모바일에서 이 사람 거 좀 떠봐. 그동안 카톡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하면서 이제 바로 족치는 거야. 그다음 또 하나가 뭐야? 돈줄이야.
요즘은 검사들이 누구 하나 잡아내려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건 두 가지만 뒤지면 돼.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하고 또 하나는 휴대폰 내역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카드 결제 내역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 갔는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다 돈 썼는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휴대폰 통화 내역하고 이런 검색 내역만 하면 멘탈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다 나와. 그 두 개 뒤지면 그냥 이 사람 그냥 완전 털려. 그래서 중국은 국가가 주도해서 모바일 결제 시장을 활성화시킨 거야. 중국에 무슨 무슨 페이야 그거? 알리페이. 알리페이 QR 코드 찍는. 그래. 알리페이만 뒤지면 다 나오는 거야. 사회 통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은 적극 독과점화해서 본인들이 열어보기 쉽게, 열람하기 쉽게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유일하게 기술 개발을 막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어. 뭘까? 중국은 드론 시장 열렸다 그러면 그 위에 띄웠다가요 마음대로 떨어져도 되니까요 해보세요 해줘. 왜? 그렇게 자꾸 올려봐야 그 중에 누군가가 안전성 확보하고 좋은 거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드론 최강국이 중국 회사가 된 거야. 맞아. 그 다음에 그 모바일로 카메라 찍고 하는 것들 그거 아무데나 올리는 거 그 개인 다른 사람 초상권 이런 거 상관없어.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기계 만들어 이렇게 해줘야 또 그게 발달된다고. 그래야지 또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것도 그렇지. 접목하고. 자,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기술 육성과 세계적인 선도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이 사회 통제에도 일부 기여할 것 같으면 다 허용을 해주는데 딱 허용 안 하는 게 뭐 있어? 뭐 있죠? 코인 시장이잖아. 아, 코인. 코인은 중국이 알리페이를 중심으로 모바일 앱 결제로 모든 자금 내역을 다 관리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와해시키잖아. 그리고 그 코인이라는 게 등장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탈중앙화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는 탈중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래서 중국은 코인을 누른 거야. 그래서 독점적인 기업화로 만들어서 안정감 있게 이 권력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경쟁을 시킨 거야. 각 성들마다 경쟁해서 혁신하러 외화보려고. 그렇죠. 그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야.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상하이 자동차 또 우리나라 차 회사 잠깐 인수했다가 또 그렇지. 뱉어내고. 그런데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상하이 자동차 시장만 있는 게 아니야. 창안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 지린성에는 이치 자동차라는 게 있어. 이게 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야. 그런데 형, 이 지자체들이 자동차 회사들을 이거는 독과점화해서 하나의 자동차로 안 만들고 각각 성마다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서 왜 이렇게 했다? 경쟁시키려고. 경쟁하라는 거지. 그래서 중국 내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생기길 바라는 거야. 그 중에 어떤 자동차 회사는, 중국의 지리자동차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자기네가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벤츠 지분을 일부 인수했죠. 그렇죠. 그리고 볼보를 아예 가져왔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추구하는 애는 자기 전략 전술대로 그렇게 혁신해보겠다 가는 거고, 어떤 데는 우리는 선도 사업 해볼게요. 전기 자동차 해보겠습니다. 또 글로 가려는 애들은 글로 가고. 그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 트럭이나 이런 중무장대에 관련한 운송 걸 주로 하겠습니다. 글로 가는 거야. 상용차 시장 가겠다. 그래서 철저히 경쟁을 시켜서 외화 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기업들, 국영 기업과 손잡은 기업들, 이거는 지자체들이 빨리 좀 육성 좀 해봐라. 그렇게 육성하면 중앙에서 너 중국이라는 국가의 국가 지도자를 만들어줄게. 이건 전 세계 지구의 일정 지분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지위잖아. 그렇죠. 그런 거 해줄 테니까 해봐 한 거야. 중국의 경제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자동차 회사들 다 성공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실패하고 한두 개만 살아남고. 그럼 그 실패할 때 쏟아부었던 자금은 전부 중국의 부채로 남았고, 근데 중국은 주판 튕긴 게 성공한 애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면 그 부채는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판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중국은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슬슬 미국이 옥죄니까 그 돈 벌어오는 걸
덜 벌어와도 돼도 중국 경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판을 짜기 위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들을 모색해보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뭘 찾았다? 중국 내부에 짜친 물건인데 정말 싼 거가 이렇게 많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자. 혹시 그 저거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하고 그렇지.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으로 이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어느 컨테이너 선 안에 내가 이 야광되지 않는 야광 농구공을 주문한지를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요 기업이 중국의 중요 기업으로 하청받았다. 내가 가져오라고 했다. 이런 건 정부에서 나와서 저희 그 중앙에서 왔는데요. 나이키가 거기 면허 쓰던데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내가 이거 사기당해서 산 줄을 누가 알겠냐고. 전 세계 중에서 저기 형 같은 사람 한 10만 명 이상이 있는다고 생각한다. 한 1억 명만 골라가지고 팔면 이거 그 밑에 이 찌라시 같은 거 있었거든. 밤에 무슨 이게 후레쉬처럼 뭐 랜턴처럼 빛났어. 거기에서는. 난 그래서 오히려 그 걱정을 했다고. 레이업 넣을 때 눈이 부시면 어떡하나. 너무 밝으면 어떡하나. 난 그 걱정을 했는데 새카매. 새카매. 이것까지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중앙아시아 갔잖아. 네, 갔다 오셨.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요즘 해외 순방을 정말 많이 다녀. 국내에 계신 시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자, 정치적으로 다 나름대로의 그 선호도가 있으니까 둘 다의 얘기를 해보자고. 한쪽 측에서는 저 맨날 국내에서 공무원 생활만 오래 했던 국내파 대통령, 또 공직에 있다 보니까 해외 나갈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되니까 아주 해외 여행 다니라고 정신없구만 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 그지? 일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한쪽 축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랑 관계성이 있는 비슷한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 있지. 그 나라의 국가 수반들의 요즘 해외 출장 비중이 굉장히 늘었어.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큰 고객에서 우리가 돈 벌어오는 게 매출이 빠졌어. 그런데 그런 큰 고객은 없어. 그럼 그 매출 빠진 거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회사들 돌아다니죠. 돌아다녀야지. 영업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요즘 해외 순방 일정이 많이 늘었고 그 전에 아베도 굉장히 늘었고 그리고 타이완. 타이완 총통도 물론 타이완 총통은 이제 대외 안보적인 이슈까지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엄청 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는 맥락도 일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해외 그 여행을 좋아해서 가는 건지 진짜 이런 맥락인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돌아다니는 지역들을 그 어딜 갈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 그래서 그 각 부처 관료들이 각하 이런 데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외교 쪽하고 통상 쪽에서는 중앙아시아를 찝은 거야. 왜?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국이 빨대를 꽂아서 싸게 자원 사가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차관 빌려줘서 그거 못 갚으면 자기네 자산으로 귀속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몇 번 해가지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이 반중 감정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이런 골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든 또 둘러치기로 중국 못 나오게 막으려고 하는데 내륙적으로도 이제 포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스탄 국가들에게 경제 협력하고 뭔가 기술 공유하고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 중국 난리나. 경계감을 이렇게 하지. 스탄 국가들도 그걸 알거든. 그러면 제일 부담 없는 국가가 한국 같은 나라잖아. 우리가 가서 거기서 중국이 놓을 철도를 우리가 대신 놔준다든가 중국이 개발할 자원 개발을 우리가 대신 하겠다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감이 덜해. 그리고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미국은 한국 잘하고 있네. 그렇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우호적인 어떤 대외 수출 경로까지 확보할 수 있는 포석이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이 흘러가고 있는데 뭐 진짜 해외 여행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큰 포석에 의거해서 관료들이 진언한 거를 들어서 가시는 건지 그건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하여튼 그런 맥락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야. 야, 이게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정말 재밌는데요? 네, 이 시리즈가 돼버렸어요. 하다 그렇다면 보니까. 이제 미래가 중요하잖아. 너는 이런 전체 흐름을 내가 다 얘기를 해줬어. 다시 물어볼게. 첫 회 내가 청나라 얘기하기 전에 물어봤던 거 전으로. 줄 누구한테 쓸 거냐고? 그렇지. 중국일 것 같아? 미국일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하세요? 그거에 대한 정답을 다음 시간에.